해볼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다룰 내용은 컴퓨터 비전이 과연 뭔가라는 거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예, 물론 자세하게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전공이 약간 다른다든지 하면은 좀 이게 과연 뭘까라는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걸로 하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보통 줄여서 CV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컴퓨터 비전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acquiring, processing, analyzing and understanding image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 휴먼 비전,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통틀어서 그냥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lectronically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an image. 그래서 기계가 혹은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 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컴퓨터 비전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브로드한 거죠.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oal of computer vision is to write computer program that can interpret image. 그래서 이미지를 혹은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라이다나 아니면은 다른 센서, 레이더 센서 같은 거 그런 센서로 얻어진 데이터를 처리해서 뭐 퍼셉션을 한다든지 그것들을 씬을 언더스탠딩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예, 컴퓨터 비전 분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은 자외선 같은 거는 잘 못 보고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건 잘 못 보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카메라나 자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찍을 수 있으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컴퓨터 비전의 기술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좀 컴퓨터 비전에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은 당연히 못한, 물론 이제 주변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 재밌는 이그젬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약간 심리학이 연관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컴퓨터 비전이 사람을 휴먼을 모방하려고 하면은 이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자, A번 그림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네, A번 그림 보면은 많이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길이가 어떨 것 같아요? 네, 가운데 선의 길이가 여기 이 선이 있고 이 선이 있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짧아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딱 보면 길이를 보면은 두 개가 똑같아요. 길이가. 이게 심리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이거 이미지를 주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길이를 측정하라. 길이가 어떤 게 더 기냐라고 물으면 뭐 정답인 똑같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의 목적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그렇죠?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정답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면 심리학적인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짧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그 줄자를 대고 젠 직접 길이를 나타내라라고 하면은 똑같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거를 고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여기 A라고 표시된 부분이랑 B라고 표시된 부분이랑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색깔이. 당연히 B는 하얀색으로 보이고 사람 눈에는 A는 까만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인데 딱 가려볼게요. 어떤가요? A나 B나 그 인텐서티가 똑같아요. 네, 색깔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A보다 B가 당연히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죠. 그쵸. B가 훨씬 더 밝게 보이죠. 완전히 이거는 심리적인 효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만약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인식할 때는. 근데 만약에 컴퓨터 보고 이거를 하라라고 하면은 정답을 정답을 내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죠? A나 B의 인텐서티는 똑같다.
라는 거를 정답을 내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재밌는 이그젬플이죠. 그래서 물론 컴퓨터 비전은 사람 눈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긴 한데 목적이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를 찾아내는 거냐, 실제 이 색깔을 찾아내는 거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는 거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컨트라스트를 인핸스먼트 한다, 뭐 TV 만드는 회사에서라고 하면 이런 기술, 이런 사람의 심리학적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는 TV 화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수학적으로 그냥 접근하면은 A나 B나 그 인텐서티가 똑같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인핸스 하는지 이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왼쪽 그림, C번 그림 같은 거 보세요. 이거는 많이 보지만 이 색깔이 이 포인트마다 다 얼룩덜룩하게 볼 때마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렇죠? 볼 때마다 다를 거예요, 이 색깔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쨌든 이런 눈 뜨고 눈 감고 나서 딱 보면은 어떤 거는 또 밝게 보이고 어떤 건 까맣게 보이고 이럴 거예요. 근데 다 인텐시티가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왼쪽 D번의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X 표시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몇 개? 4개죠. 딱 하나, 둘, 셋, 넷. 누구나 딱 4개. 한눈에 보면은 이건 4개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빨간색 X 표시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몇 개인지 여러분들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쵸? 이게 컴퓨터가 보기에는 왼쪽 문제나 오른쪽 문제나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왼쪽 문제가 오른쪽 문제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그쵸? 예, 주변의 색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람 눈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프라이어 날리지 같은 거를 잘 인코딩하면은 사람 눈의 기능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실제 있는 거, 현재 존재하는 거랑 사람이 퍼시브하는 거, 이렇게 인식하는 거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그젬플이고, 그러면 실제 뭐가 정답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만약 이걸 인식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정답이냐라고 보면은 이 정답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비전 기술을 볼 때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정답은 딱 하나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좀 더 브로드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면 사실 컴퓨터 비전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돼 있죠. 70년대 초반 혹은 60년대 후반 이때 있었는데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전에는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그 라디오 신호를 가지고 통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나오면서 벨이 먼저 이렇게 무선 신호 하면서 이런 거 그 이후에 라디오도 나오고 전화기도 나오고 하면서 시그널 프로세싱, 주로 음성 신호죠. 그래서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분야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발전을 했고, 뭐 거기서 대표적인 게 그냥 프리에 트랜스폼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쪽에 기술이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TV 같은 게 나오면서 TV 같은 게 나오면서 화면이 이제 있으니까 디지털 화면 혹은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화면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 잘 압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통신을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이걸 보내야 되니까 이거를 압축해서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기법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초기에는 주로 뭐 후리에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을 2D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연구가 주로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기에 뭐 블락 월드, 그 다음에 라인 레이블링 해가지고 라인 찾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원을
그 할 때 인코딩 할 때 generalized 실린더로 해가지고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뭐 한다든 이런 것들이 나왔고 뭐 픽토리얼 스트럭처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뭐 게슈탈트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왜 계속 무한번 올라가는 계단 있고 왜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림 여러분들 본 적 있을 텐데 그런 거 심리학과 연관돼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태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스테레오 코레스ponden스 사람 눈이 두 개니까 양쪽 그러면 두 개를 이용하면은 깊이 정보를 알 수 있죠. 스테레오 정보. 그렇죠? 예. 3차원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거의 기초적인 게 양쪽 이미지에서 왼쪽 눈으로 본 이미지랑 오른쪽 눈으로 본 이미지랑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같은 점이 같은 점이 어떤 거냐 이걸 찾으면은 만약에 왼쪽 눈에 본 이미지의 어떤 픽셀 좌표가 그러면 예를 들어 그 X축으로 10번째 포인트고 똑같은 좌표가 오른쪽 눈에서 봤을 때는 이미지가 똑같은 좌표가 왼쪽에서부터 8번째 포인트다라고 하면 픽셀 디퍼런스가 이만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나면은 픽셀 디퍼런스가 전혀 없는 왼쪽 눈으로 보나 오른쪽 눈으로 보나 픽셀 디퍼런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예요. 예를 들어 뭐 해나 달같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 그건 여러분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이렇게 가리고 먼 데 있는 걸 쳐다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리고 먼 데 있는 걸 쳐다보면은 먼 데 있는 거는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가까운데 예를 들어 여기 손가락을 갖다 놓고 왼쪽 눈 오른쪽을 바꿔봐요. 그러면은 왼쪽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손가락이 오른쪽에 가 있고 오른쪽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손가락인데 굉장히 왼쪽에 가 있죠. 그래서 픽셀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얘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3차원에. 그렇죠?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깊이 정보를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스테레오 비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려면 어떤 포인트가 똑같은 포인트인지 양쪽 이미지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됐고 그다음에 뭐 인트린직 이미지, 그다음에 옵티컬 플로우도 마찬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는 두 이미지 사이에 코레스pondence를 이용해 가지고 필드를 찾아내는 거죠. 뭐 그다음에 SFM,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옵티컬 플로우가 발전된 버전이고요. 이거 아무튼 3차원을 얻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미지 피라미드, 이거는 뭐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나 가우시안 피라미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압축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블렌딩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70년대 후반 이때 만들어졌고 이런 기술들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름의 서브 카테고리로 그다음에 스케일 스페이스 프로세싱. 이거 스케일 스페이스 프로세싱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 웨이블릿 같은 게 이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웨이블릿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shape from shading. 약간 structure from motion이잖아요. 그럼 shape from shading은 색깔 정보를 이용해 그림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3차원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 그다음에 texture and focus, 텍스처가 어떻게 돼 있고 질감을 나타내는 그래픽스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뭐 physically based modeling 해가지고 이게 플러저블 모델인가 이게 실제 자연계에 있을 수 있는 영상인가 해가지고 뭐 위아래를 판단한다든지 물체 이런 것들 regularization 마코프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연구된 게 마코프 랜덤 필드 80년대 MRF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컨디셔널 랜덤 필드 CRF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주변 픽셀들 사이에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관계를 이용해서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내는 방법이에요. 뭐 칼만 필터링 이거는 뭐 예측하는 거죠. 꼭 이 컴퓨터 비전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제어나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리니어 가우시언 프로세스의 일종인데 가정 자체가 리니어고 가우시언이다라는 가정을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얘가 예측이 될까 다음에 observation이 다음에 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게 칼만 필터고요. 뭐 3D 레인지 데이터 프로세싱 그다음에 프로젝티브 인베리언스 뭐 쭉 해가지고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만 보면 그래프컷. 그래프컷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A라는 노드가 있고 B라는 노드가 있으면 여기 사람이 이제 두 개를 찍어주면 이거를 가장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찾으면 그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걸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그래프컷이고, 실제 그래프컷은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아니면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90년대 초반에 파티클 필터라는 게 이 칼만 필터를 대체할 수 있는 얘는 리니어 가우션 모델의 대표적인 거고요. 칼만 필터는. 파티클 필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델 없이 파티클이 시간에 따라서 랜덤 베리어, 랜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발브를 하냐라는 거를 보는 거죠. 얘가 사실 브라우니언 노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파티클 필터링 같은 걸 이용해서 주로 트래킹,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에너지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 이게 아까 얘기한 그래프컷하고 관련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뒤에 보겠지만 세그멘테이션은 영상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비슷한 색깔 있으면 같은 거라고 분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RGB 그 다음에 XY 좌표가 있으면, 그렇죠? 어떤 포인트를 보면은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서 XY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RGB 스페이스가 있죠. 색깔 스페이스. 그러면 보통 5차원의 입력을 주고 5차원의 포인트들이 쫙 깔려 있을 텐데, 그쵸? 픽셀 수만큼 깔려 있을 텐데 걔들끼리 비슷한 애들을 5차원에서 비슷한 애들을 그냥 모으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 혹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이 이때 연구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페이스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들은 뭐냐면 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아니면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주로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스트럭처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니폴드를 찾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구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연구가 됐어요. 뭐 이미지 베이스 모델링 앤 렌더링 같은 경우 그래픽스에서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페인팅,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이거는 포토그래피 할 때 어떻게 색깔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포토그래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확한 그 색깔을 만들어내는지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픽스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피처 베이스 레코니션, 이거는 주로 초반에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나 이런 걸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거에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레코니션 하는 거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RF 인퍼런스 알고리즘, 아까 저기 마커프 랜덤 필드라는 게 여기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거의 응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거를 보통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라이어가 있고 likelihood가 있으면 포스테리어를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리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온 게 러닝 관련. 그러니까 이쪽 이전에는 뭐 2000년대 전까지 대충 이전까지는 주로 컴퓨터 비전 기술들이 주로 이미지 프로세싱의 확장판, 그러고 뭐 사람의 프라이어 날리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어떤 식으로 피처를 뽑으면 잘 될까라는 거를 많이 하다가 이 이후에는 점점 사람의 개입을 줄어드는 방향으로 주로 학습 기반으로 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2010년, 2015년 이후로는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거의 90% 이상은 다 딥러닝 베이스드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프레퍼레이션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잘 되는 식으로 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볼래요, 여기까지? 네. 키워드는 지금 옛날 키워드고 지금 키워드는 완전히 다른데, 이제 제가 이거는 스틸리스키 책인데 2010년 정도에 나온 컴퓨터 비전 그 교과서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를 대충 보면은 이제 챕터 1은 인트로덕션, 이거 2는 이미지 포메이션이에요. 네. 이미지 포메이션, 이게 뭐냐,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제너레이션 되느냐라는 거고, 잠깐 방송
방송이 나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 끝나면 할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 포메이션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 그래서 이 노멀 벡터가 이게 서피스고요. 어떤 물체의 서피스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서피스가 있고, 그리고 빛의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가 빛이 있어요. 그럼 빛이 여기를 때릴 텐데 때리고 내가 보는 데는 여기 있죠. 라이트 소스는 여기 있고 내가 보는 눈은 여기 있으면 빛이 여기를 때려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보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때려서 이렇게 볼 때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를 주로 보는 게 그 이미지 포메이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래픽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주로 쉐이딩 기법,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홈 쉐이딩이라는 거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라이트 소스가 포인트 라이트냐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데가 라이트 소스가 정의할 수 없게, 그러니까 모든 데가 다 라이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디렉트 포인트 라이트랑 이 앰비언트 라이트이 같이 합쳐진 모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포메이션은 그런 거고, 이미지 프로세싱은 여기 대표적인 게 여기 왼쪽은 사과고 오른쪽은 오렌지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합성해 놓은 건데 이게 주로 옛날에 쓰던 거는 뭐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같은 걸 써가지고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 한다라고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미지 영상 처리, 그 다음에 피처,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뜨기 전까지는 뭐 여기 시프트나 서프 같은 알고리즘, 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영상이 주어지면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피처가 어디냐라는 거를 주로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낸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찾냐? 주로 영상에서 이 커버처, 그쵸. 급격하게 변하는 게 높은 부분, 이런 데를 주로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 포인트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요. 네, 그런 게 이제 피처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들이죠. 예, 뭐 시프트,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포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영상이 있으면 아까 이게 세그멘테이션은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이에요. 예, 클러스터링, 영상에서의 클러스터링을 보통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이고 이 부분은 이게 도넛인가요? 예, 도넛이고 그다음에 이 까만 부분은 백그라운드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런 게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프롬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잘하게 보이는 것들이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런 데 있을 때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뭐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요 카메라로 봤을 때 모양이 다를 거고 이 옆으로 봤을 때 모양이 다를 거고, 이렇게 보면 스트럭처 프롬 모션은 이 모션으로부터 에고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아니면 이게 리지드한 바디라고 하면 얘가 실제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로부터 스트럭처 3차원을 얻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션이라고 하는 건 트래킹에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 같은 데서도 사용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는 다루는 것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스티칭, 이미지 스티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카메라로 찍은,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체 영상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전체 씬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여기서 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가지고 카메라 찍고, 아니면 뭐 내가 여기서 찍고 다른 데 가서 비슷한 그 옆부분을 찍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걔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스티칭, 이미지 스티칭이라고 얘기하고 3차원이랑도 관련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2차원 스티칭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예, 컴퓨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뎁스 같은 걸 이용해서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는 분야고요. 뭐 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두 개 있을 때 두 개에서 동시에 어떤 걸 있으면 뎁스 같은 걸 알 수 있죠. 이게 뎁스 맵인데 뎁스를 알 수 있고 관련돼 가지고 3D 쉐입 3차원도 리컨스트럭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렌더링이라고 하면 그래픽에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픽셀 단위로 만들어내는 걸 보통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지 베이스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있으면 얘를 딴 데로 옮겼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올지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같은 레코그니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2010년도 한 10년, 12년 전쯤 나온 교과서예요. 자, 이런 것들을 2010년도까지는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000년도까지는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다뤘고요. 2000년에서부터 2010년도에는 이런 식의 컴퓨터 비전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배워요. 최근엔 어떻게 하냐? 최근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할게요. 컴퓨터 비전 최근 연구 동향. 그래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인데 이게 아까 이미지 퀄리티를 좋게 하는 거죠. 이거 저희 학생이 2018년에 쓴 논문인데 보면은 이런 퀄리티가 있으면 얘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JPEG으로 만들면 이렇게 이미지가 퀄리티가 임페어 되죠. 퀄리티가 떨어지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퀄리티를 좋게 할까? 그래서 사실 뭐 슈퍼 레졸루션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인핸스먼트 이런 거, 노이즈 리무벌 뭐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 주제가 이런 연구 주제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슈퍼 레졸루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슈퍼 레졸루션은 아까 이거랑 좀 다른 점은 이거는 레스토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이런 소스 JPEG 화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00x 200 이미지예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200x 200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목적이 얘에서 1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얘에서 1로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 같은 걸 썼는데 러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뭐 겐 모델로 해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법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인풋이 얘고 아웃풋이 얘가 되는 거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한다든지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거. 슈퍼 레졸루션은 그거랑은 약간 다르고 슈퍼 레졸루션은 뭐냐면 얘가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 얘들을 점점 이미지 퀄리티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사이즈를 점점 키우는 거죠. 그게 슈퍼 레졸루션. 예를 들어 슈퍼 레졸루션 오리지널 100x 100인데 200x 200으로 키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슈퍼 레졸루션이다 라고 얘기가 되죠. 실제로 이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이나 슈퍼 레졸루션은 TV에서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겠죠. TV 화질 좋게 하는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고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이런 데서 TV 메이저 회사들에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뭐 LCD나 이런 거는 그 LCD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디펜던트한 거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슈퍼 레졸루션이나 이미지 인핸스먼트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TV 하는 회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프레임 제너레이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너레이션 방법인데 A 프레임이 있고 B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가 중간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듯하게. 이런 거는 사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레이턴트 스페이스 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 레벨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막 겹친 이미지가 중간에 나오겠죠. 그렇죠? 이 이미지 레벨, 픽셀 레벨에서 인터폴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겹친 이미지 같은 게 나올 텐데 레이턴 스페이스 어떤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 같은 그럴듯한 얼굴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 주제는 아주 큰 연구 주제인데 딥러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딥러닝 발전이 다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여기에서 주로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발전을 해온 거죠. 여기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자체는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일 테지만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가 뭐냐, 얘는 산이냐, 산이다. 잘 안 보일 테지만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는 뭐 건물이다.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기존의 방법들과 크게 달랐죠. 기존의 데이터셋과 달랐던 점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기존에는 기껏 해봐야, 기존에 이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기껏 해봐야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클래스가 맥시멈이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나오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한 1000개 정도의 클래스 있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거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로스 펑션을 뭐 아무거나, 그렇죠? 리스트 스퀘어 쓴다든지 뭐 이런 걸 썼는데 이거 쓰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굉장히 좋다는 게 여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NN 기법들이, CNN 아키텍처들이 여기서 발전을 해왔어요. 어쨌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다. 뭐 관련해가지고 또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예전에 디텍션을 하기 전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잠시 연구가 된 적이 있어요. 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이미지 내 가정이 뭐냐면 이미지 내에 대충 이 부분에 새가 있다는 건 알아. 그렇죠? 이 부분에 새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새가 어디 있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문제가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인풋이 이미지고 아웃풋이 클래스예요. 되게 심플하죠. 여기는 뭐냐면 인풋이 이 이미지고 아웃풋이 박스예요. 박스인데 하나의 박스죠. 그렇죠? 박스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디파인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포인트, 센터 포인트, 그렇죠? 센터 오브 매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새를 그리면 새 컨터를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새 컨터를 그리면 그 새 컨터에 뭐 센터 오브 매스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중심이 어디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그 포인트로는 크기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가로의 크기, 그 다음에 세로의 크기, 이런 걸 에스티메이션 한다든지, 그게 바로 이제 박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간단하게 디파인 하기 위해서 박스를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까, 이런 데에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문제를 만들어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박스가 나오면, 그러면 어떤 에스티메이터는 박스가 이렇게 이만한 박스가 있으면, 그렇죠? 이런 박스가 있으면 이 박스, 예를 들어 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있으면 겹치는 게 있죠. 그라운드 트루스랑.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얼마나 많이 겹치냐, 그게 이제 그런 걸 매트릭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일단 문제 정의하는 게 거의 반이에요.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컴팩트하고 굉장히 아웃풋이 딱 누가 봐도 이게 그럴듯하게 정의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거를 이밸류에이션, 얼마나 잘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잘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 IOU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도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물체 디텍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체를 디텍션 하는데, 이전에 딥러닝 이전에는 사람들이 싱글 오브젝트 디텍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디텍터, 어떤 디텍터가 있으면 자동차 디텍터, 뭐 페데스트리언 디텍터, 아니면은 뭐 동물 디텍터, 그죠? 동물 중에서도 뭐 소를 찾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말을 찾는다든지, 강아지를 찾는다든지, 그 디텍터가 계속 물체마다 다 다르게 디텍터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체마다 생긴 게 다 다르니까. 근데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면서, 그래서 멀티 오브젝트 디텍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미지 한 장에 아까 로컬라이제이션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미지 디텍터에서는 이제 물체가 박스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 초록색, 아니죠, 하늘색하고 뭐 분홍색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 디텍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트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치원생들한테 여기 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손으로 찝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어떤 애는 동그라미를 치던지 또 어떤 애는 네모를 치던지 만약에 컴퓨터로 뭐 태블릿을 주고 하라라고 하면 네모를 치던지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object detection 문제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 게 아무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뭐냐면 인풋이 이미지가 주어지고 아웃풋은 박스다. 박스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매트릭은 어떤 걸 쓰냐? 매트릭 그 이밸류에이션 어떤 게 그러니까 A라는 에스티메이터가 있고 B라는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뭐가 좋은지 얘기를 하려면 그냥 눈으로 보고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얘가 좋은 것 같네요. 얘가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뭐 미케니컬 턱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아마존 미케닉 턱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밸류에이션 한 거를 뭐 논문에 실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매트릭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 mean average precision이라든지 뭐 mean IOU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우리께 남의 거보다 좋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떤 뭐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야도. 제일 먼저는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매트릭을 정확하게 그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매트릭을 정확하게 돼야 된다. 매트릭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만약에 학습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로스 펑션은 뭐 거기에 맞춰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봤는데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A 부분, B 부분, C 부분 이렇게 나누는 거를 그렇죠? 레이블 없이 나누는 거를 일반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근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중에 아주 세분화가 되면은 먼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시멘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에서 이런 걸 나오면 이런 거는 뭐야? 요거는 사람. 이 초록색은 풀밭. 여기 뒤에는 뭐 펜스. 이 뒤에는 펜스. 요거는 나무. 뭐 이렇게 요거는 나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픽셀 단위로 그렇죠? 정해진 10개의 클래스면 10개의 클래스, 20개의 클래스면 20개의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게 제일 먼저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메시지고요. 이 강의의 메시지는 미리 얘기하면 문제를 잘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들 연구의 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지금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여기 요트가 3개가 있는데 그렇죠? 요트가 3개가 있는 다 같은 색으로 칠해졌죠.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렇죠? 근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그게 아니라 얘랑 다른 요트니까 얘랑 얘를 예를 들어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얘는 요트 A, 요트 B, 요트 C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 이후에는 뭐 지금은 좀 연구가 시들해지긴 했는데 뭐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이렇게 페놉틱 그렇죠? 모든 거를 다 레이블링을 둘라는 거가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연구가 한 2, 3년 전에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좀 연구가 좀 물론 있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하고도 관련돼 가지고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럼 포즈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본적인 질문. 야, 이게 이 포즈냐 이 포즈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 뭐 플랭크 자세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면 푸시업 자세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컴퓨터한테 이걸 학습을 시키려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포즈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포즈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 사람들이 정의했냐라고 하면 이 조인트 있죠. 조인트. 발목, 무릎, 그다음에 골반의 위치, 뭐 그쵸? 여기 척추의 위치, 뭐 머리의 위치 이런 것들을 키포인트로 잡아서 그쵸? 키포인트로 잡아서 보통 17개나 18개, 19개 이 정도로 키포인트로 잡아요. 그쵸? 데이터셋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그럼 포인트 예를 들어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면 영상에서 이 포즈 이 좌표 이 키포인트의 좌표만 찍어 놓으면 그게 바로 포즈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에요.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이 인풋이 예를 들어 영상이 들어왔으면 이 3차원에서의 이 좌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만 예를 들어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면 요 좌표, 요 좌표, 요 좌표 하니까 아웃풋이 뭐예요? 인풋이 이미지고 아웃풋은 뭐가 돼요? 여기 2개씩 있고 조인트가 17개다라고 하면 34개의 리얼 넘버가 아웃풋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예, XY 좌표가 나오면 되니까. 만약에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면 인풋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21개의 21개 17 곱하기 51개 그렇죠? 17 곱하기 3에 아웃풋이 나오면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컨센서스를 얻으려면 적당한 인풋 아웃풋을 적당하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풀겠다라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처음에 이렇게 꼭 이렇게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포즈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거는 뭐 서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뭐 각도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조인트들 간의 각도 그렇죠? 포인트 위치 대신에 조인트들의 각도로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예. 인풋 아웃풋을 잘 정하면은 예, 그게 문제의 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은 디팍토 스탠다드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다라는 얘기.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하세요. 예,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렇고. 그다음에 뭐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얘도 얘는 이제 시퀀스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예,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포즈 트래킹을 하느냐 아니면 모션 이거 모션하고도 상관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손이 있으면 뭐 수화 같은 거 인식할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I love you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인식할 수도 있고 포즈마다 이 핸즈마다 포즈를 어떻게 인식하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핸즈도 관절이 있죠. 예, 관절 같은 거를 아웃풋이 이미지는 이런 게 들어오면 관절을 아웃풋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손의 위치를 해가지고 예, 뭐 이런 거에 각도 같은 걸 정보를 낸다든지 이런 거를 인풋 아웃풋을 잘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인풋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이라는 것도 또 다른 연구 분야예요. 액션 레코그니션은 뭐냐? 여기 보면 푸시업이냐, 뭐 미는 거냐, 라이드냐, 라이드 바이크냐, 라이드 호스냐, 그렇죠? 달리는 거냐, 뭐 쉐이크 핸드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레이블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액션 레코그니션은 근본적으로는 뭐가 되겠어?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물론 이미지 한 장만 보고도 무슨 액션을 하는지 대충 알 수는 이런 거 같은 경우 대충 뭘 하는 건지 알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동영상이 관련이 되겠죠. 근데 동영상의 길이도 뭐 다 똑같이 맞춰 놓는다. 예를 들어 3초면 3초, 뭐 1초면 1초 이렇게 맞춰 놓을 수도 있지만 클립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영상은 1초, 어떤 건 0.5초,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 아웃풋,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잘 정의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에스티메이션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액션 레코그니션도 컴퓨터 비전의 하나의 중요한 연구 분야예요.
마찬가지로 액션 레코그니션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스처 레코그니션이죠. 제스처. 그렇죠? 뭐 스윙 레프트냐, 스윙 라이트냐, 뭐 폴링이냐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뭐냐 뭐 자동차 안 같은 데서 이걸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제스처로 이렇게 정확하게 버튼을 누르는 식보다 이게 좀 더 편한 게 운전하다가 버튼을 누르려면 버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볼륨 오프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제스처로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모션 레코그니션 혹은 액션 레코그니션, 제스처 레코그니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연구 분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것들이 전통적인 문제예요. 아까 칼만 필터, 파티클 필터 이런 게 있었는데 트래킹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건 브로드하게 보는 거고 또 이 조인트 자체가 아까 포즈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이 포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를 또 포즈 트래킹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인트 트래킹이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 비전의 연구 분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런 이미지만 주어지고 그럼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처럼 그리는 것도 이미지 그 컴퓨터 비전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됐다 최근에. 특히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간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들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연구 분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 이미지 매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팅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영상이 이렇게 왼쪽에 주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굉장히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여기 이런 뭐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해야 되는지 어디가 포그라운드고 어디가 백그라운드인지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채 같은 게 있어요. 채.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렇죠? 어떤 게 채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무튼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를 나누는 거죠. 이거를 약간의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를 보통 뭐 트라이 맵이라고 해가지고 트라이 맵을 주고 얘는 백그라운드, 까만 건 백그라운드, 이 그레이 에어리어는 중간, 백그라운드 여기는 백그라운드나 포그라운드가 막 섞여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얀 부분은 무조건 포그라운드다. 라고 해서 이 보통 트라이 맵 같은 거를 가이드로 주고 그다음에 얘를 정확하게 얘에서 정확하게 따는 거죠. 이런 거는 언제 굉장히 중요할까요? 뭐 이미지 스티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로마키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많이 쓰는 거죠. 방송에서 이렇게 뒤에 파란 배경에 쓴 다음에 보통 아나운서들이 거기서 얘기하면은 뒤에 배경 아무렇게나 입히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잘 되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 매팅이라는 분야도 있다. 굉장히 스페시픽하지만. 그 다음에 뭐 쉐임 매니플레이션. 이거는 뭐냐면은 씬을 딴 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너프라고 해가지고 아까 렌더링 얘기했었는데 이미지 렌더링 얘기했었는데 이미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 그렇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 데이터를 얻고 싶은데 이 차를 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기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써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3차원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차원에서 다시 얘로 옮기는 거는 쉽겠죠. 별로 안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렌더링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예전 그래픽스에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방법들이 그런 렌더링 기법을 쓰는 거예요. 혹은 게임 엔진 같은 데서 쓰는 게 그런 렌더링 기법을 쓰는 건데 최근에 너프라고 해가지고 뉴럴 렌더링 기법이 나왔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전체를 학습해가지고 이미지 전체를 학습해가지고 3D를 안 거치고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죠. 그런 방법이 통해 가지고 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영상만 다루는 게 컴퓨터 비전에서 영상만 다루는 게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걸 또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도 다룬다.
그래서 뭐 아무튼 자동차냐, 그다음에 이 자동차면 어디 3차원 박스가 어디냐 이런 걸 또 이거 마찬가지예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이게 박스를 하는데 박스를 하는 게 이제 이밸류에이션 컴퓨터에 프렌들리한 거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하기가 쉽죠. 예, 뭐가 좋냐, 뭐가 안 좋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이게 어떤 방향이 앞방향이냐 뭐 이런 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도 할 수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여기서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이런 3D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포인트가 있으면 얘는 이 포인트는 차에 대한 거다. 뭐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나가면 이런 거는 차량 내부다. 이런 거는 차량 바깥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구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거는 멀티모달이. 그래서 주로 이제 QA 같은 걸 주로 많이 이게 문제 디파인하기가 쉬우니까 QA, 퀘스천 앤서링 하는 문제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텍스트북을 주어지고 이런 영상도 있고 NLP도 있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퀘스천 앤서링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디파인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도 있겠지만 새롭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확장할 수 쉽게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렇죠?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문제 잘 풀었네 뭐 이렇게 된 거죠. 방법이 쉽더라도 방법이 간단한 방법을 썼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연구 주제를 잘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뭐 비디오 QA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쓰는 거죠. 비디오가 주어지면 보통 스크립트가 주어지거든요. 예, 영화 같은 거 있으면 프렌즈 영화인데 스크립트가 있어요. 테드가 뭐 I'm taking you away this weeken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클립마다 이게 다 돼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보통 이게 왜 클립이 있냐? 보통은 저기 뭐냐 귀 먹은 사람들한테 자막 보여주려고 자막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컨텐츠에는 이 자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걸 이용하면 서치할 때도 이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한 데를 어디냐라고 하면 되게 가치관적으로 그러면 여기다라고 해서 이걸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에서 뭐 박명수가 뭐 그때 옛날에 웃긴 것 중에 박명수가 막 짜장면 뒤집어 쓰는 장면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박명수가 짜장면 뒤집어 쓰는 장면을 찾아줘라 라고 하면 그런 거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뭐 아무튼 실용성이나 그런 문제를 잘 디파인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응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들이 쭉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들이 쭉 있었고 그럼 이것들의 익스텐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레이블링 이슈가 있어요. 레이블링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컴퓨터 비전에서. 그러면 데이터 이피션스를 위해서 뭐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아니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일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성능을 높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마치 만들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핫토픽이.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요. 우리가 트레이닝한 데이터랑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달라요. 그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죠. 예를 들어 그래픽 엔진에서 뭐 차 사고 같은 거 그래픽 엔진에서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 사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사고에서 사고된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는 얻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 제너레이션은 그래픽 엔진으로 만들고 실제 트레이닝은 그 그래픽 엔진으로 트레이닝한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된 네트워크를 실제 데이터에다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어댑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퓨전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이죠. 그래서 퓨전 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조금만 주어졌을 때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굉장히 작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쉽게 퓨샷 어댑테이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계속 바뀌는 거죠. 예,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혹은 클래스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뭐 라이프롱 러닝이라고도 하는데 뭐 일종 관련된 분야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퍼포먼스 인핸스먼트 당연히 하려고 성능을 높이려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딥러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은 당연히 높아져요. 근데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려면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사용 못하겠죠.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도 높이면서 예, 그 메모리나 계산량도 줄이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날리지 디스플레이션. 이건 큰 네트워크에서 작은 네트워크로 정보를 줘가지고 예, 아무튼 성능을 높이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하드웨어적으로 컴프레션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또 플로팅 포인트 연산으로 학습을 했지만 우리는 뭐 4비트 인티저뿐이 계산을 우리 칩에서는 4비트 인티저뿐이 계산이 안 된다. 픽스 포인트 연산뿐이 안 된다라고 하면 퀀타이제이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이즈를 우리는 뭐 200kilo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프루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능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아키텍처 자체를 주로 딥러닝이 되겠지만 예, 아키텍처 자체를 찾으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라고 라스라는 연구가 있는데 예, 이것들의 연구들이 굉장히 아무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메시지가 뭐냐면 이 강의의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 오버뷰니까 꼭 컴퓨터 비전 기술에 국한된 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제 찾을 때 논문 주제 혹은 연구 주제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문제를 define 하는 게 거의 반이라 그랬죠. 이게 반이에요. 네. define your problem.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문제를 해야 되냐? 노벨티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문제, 남들이 안 푼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노벨티만 있으면 된다. 굉장히 모호하면 안 되겠죠. 문제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줄까? 박스로 찾을지 아니면 뭐 컨터를 찾을지. 그렇죠? 그런 컨터를 찾으려면 디파인하기 되게 힘들겠죠. 여러분들 사람을 디텍션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있는 사람이 뜨는데 윤곽선을 따라서 이거 딴다라고 하면은 그걸 문제 디파인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해서 박스를 대충 바운딩 박스를 친다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 클리어 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팩트니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고 이걸 디파인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컴팩트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이렇게 정의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남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람 얼굴 뭐 오브젝트 디텍션 사람 디텍션을 했는데 이 문제를 꼭 사람만 디텍션해야 되느냐? 뭐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뭐 동물 디텍션에도 쓸 수 있고 뭐 아니면 물체 디텍션에서도 쓸 수 있고 하면은 제너럴 애플리커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문제에 꽂혀 있어서 딱 이 문제만 풀고 말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논문 쓸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디스커션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생각할 거는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뒤에 그 황영규 대표님 강의할 때 이 데이터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아마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죠. 뭐 웹크롤링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겐 같은 걸 써가지고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데이터가 있으면 뭐 코드를 써가지고 코드를 공개한다든지 하면 데이터가 제너레이션 될 수 있게 해서 데이터 크리에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existing 데이터셋을 약간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맞게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노력을 보면은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러면 A보다는 B가 노력이 훨씬 덜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 강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정의하면 그게 문제 연구의 반이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반 이상이다. 예, 나머지는 그냥 테크니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강의는 끝났고요. 1시간 좀 남게 지났는데 질문 잠깐 있나요? 질문? 네,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한 질문 5분만 있다가 5분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황 대표님 강의를 바로 들을게요. 네, 네, 네 질문해 그 주세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늘리는 거를 네.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만들고 나서 여기서 멈추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잘 된다라고 하면 뭐 그냥 성능으로 밸리데이션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미지 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한 다음에 따로 떼어놓은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늘려도 되는 거죠. 예, 그래 더 늘리고 네, 더 늘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질문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잠깐만요. 네, 채팅창 어떻게 볼 수 있지? 여기 있다. 네. 예, 저 때는 이제 기업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시는 건지 여쭤봤는데, 중간에 준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으로 레이블링 이슈를 해결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네네. 연구실에서도 그 비지도 학습 등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지 궁금합니다. 레이블링 자체는 따로 안 하고요. 대신에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그 네트워크 예를 들어 간단한 방법은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약간 트레이닝 데이터로만 학습한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네, A라는 네트워크에 그냥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걔는 무조건 어쨌든 프리딕션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프리딕션 하는 거 중에 뭐 컨퍼런스 스코어 같은 게 좀 높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뭐 90% 예를 들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얘는 90% 이상으로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학습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얘는 사람이라고 레이블링을 붙여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아, 네, 새로. 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방법이 가장 간단한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이에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